18. 이튿날 안드레이 공작은 어젯밤의 무도회를 생각해냈으나 그다지 오래 생각에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렇지, 정말 화려한 무도회였어. 그리고 더욱 그렇다. 로스토바가 아주 귀여웠었지. 그녀에게는 무엇인지 신선하고 유달은 빼찌러부르고 티가 나지 않는 데가 있었어. 그것이 그녀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어젯밤의 무도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다만 이것뿐이었다. 차를 마시자 그는 곧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로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면 부족 때문인지 그날은 일하기에 좋지 않은 날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의 버릇대로 줄곧 자기 비판만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온 듯한 기척을 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손님은 비스키라는 여러 곳의 위원회에 근무하고 빼찌러부르크의 온갖 단체에 출입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새로운 사상과 스페란스키의 열렬한 숭배자로 빼찌러부르크의 수다스러운 허풍장이었다. 그리고 또 옷차림처럼 유행에 따라 경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열렬한 그 경향의 주창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따위의 인간이었다. 그는 수선을 떨며 모자를 벗기가 무섭게 안드레이 공작의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대뜸 곧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아침 황제가 연 참의원 회의의 자세한 보고를 막 듣고 왔노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황제의 연설은 참으로 비범한 것이었다. 그것은 입헌 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황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참의원과 원로원은 국가적인 계급이다. 정치는 자유의지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확고한 주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리고 또 황제께서는 재정은 개혁하여 결산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단 말일세. 하고 비스키는 어떠한 말에는 힘을 주고 자뭇 의미심장하게 눈을 부릅뜨면서 말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획기적이야. 러시아 역사상 최대의 획기적인 사건이야. 하고 그는 말을 맺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처럼 못 견디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처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참의원 개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실현된 오늘날 조금도 감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 이상의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조용한 냉소를 띠고 비스키의 득이에 찬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생각이 안드레이 공작의 머리에 떠올랐다. 황제가 참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 비스키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나를 보다 좋게, 보다 행복하게라도 해준단 말인가? 이러한 단순한 생각이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개혁에 대한 안드레이 공작의 지금까지의 온갖 흥미를 순식간에 지워 없애버렸다. 이날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집에서 베풀어지는 주인이 자기를 초대하였을 때의 말에 의하면 이른바 소위원회라 불리는 만찬회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감탄하고 있는 인물의 자택에서의 이 가정적인 화기애애한 만찬회는 지금까지 스페란스키의 가정생활을 본 적이 없었던 만큼 더 한층 강하게 안드레이 공작의 흥미를 끌고 있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각에 안드레이 공작은 따브리체 스키 공원 옆에 있는 스페란스키의 아담한 사저로 들어갔다. 수도원의 청결함을 연상시키는 깨끗한 느낌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집의 조그마한 조각 나무를 세공으로 바닥에 깐 식당으로 조금 늦은 안드레이 공작이 들어가 보니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스페란스키의 친숙한 사람들, 그 소위원회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스페란스키의 어린 딸, 아버지를 닮아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는 딸과 그 가정교사 외에 부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손님은 죄르베와 마그니스키 스톨로이빈이었다. 아직 현관 방에 있을 때부터 안드레이 공작은 커다란 이야기 소리와 맑게 울리는 또렷한 웃음소리, 마치 어릿 광대가 무대에서 웃는 것 같은 폭소를 들었다. 누군가가 스페란스키의 목소리를 닮은 음성으로 하하하 하고 또박또박 끊으며 웃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까지 스페란스키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지금 이 대정치가의 낭낭하고 높은 웃음소리는 이상하게 그를 놀라게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두 창문 사이에 있는 자꾸 쓱가가 놓인 조그마한 탁자 둘레에 서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훈장이 달린 회색 연미복을 입고 오늘 아침의 유명한 참여연 회의에 나갔던 대로의 차림인 듯 흰 조끼에 높은 흰 넥타이 차림으로 유쾌한 듯한 얼굴을 짓고 탁자 옆에 서 있었다. 손님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그니스키는 주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어느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미리 마그니스키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채 듣기도 전에 웃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그니스키의 말은 또다시 웃음소리에 지워지고 말았다. 스톨로이비는 치즈 바른 빵을 먹으면서 굵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죄르베는 목신 소리로 웃고 있고 스페란스키는 가늘고 또렷한 소리로 웃고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여전히 웃어대면서 안드레이 공작에게 그 부드러운 하얀 손을 내밀었다. 공작 잘 오셨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잠깐 실례합니다. 그는 마그니스키 쪽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즉 식사를 즐기기만 하고 사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야기 상대에게로 얼굴을 돌려 다시금 웃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환멸의 비애와 놀라움을 느끼면서 스페란스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스페란스키가 아닌 누군지 다른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스페란스키에게 있어 신비롭게 보이고 따라서 매력적으로 생각되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안드레이 공작의 눈에 또렷이 산문적으로 보여지며 매력을 잃어버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한순간도 멎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것은 마치 소담집이라도 꺼내놓은 것 같은 내용의 이야기였다. 아직 마그니스키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벌써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더 한층 우스운 내용의 이야기를 꺼낼 기색을 보였다. 그러한 일화들은 주로 관계의 얘기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시함이 명백히 결정되어 있어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악의가 없는 희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스페란스키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느 귀머거리 구간이 그의 의견에 대한 물음을 받자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제르베는 출석자 전원의 무의미함이 특히 눈에 띄는 어느 심사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스톨로이빈도 떠듬거리면서 이야기에 끼어들어 구 제도에 있어서의 관권 남용을 열을 올려가며 논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좌담의 심각한 분위기를 덧붙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마그니스키는 스톨로이빈의 열띤 모습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르베는 슬쩍 농담을 던졌으므로 이렇게 하여 이야기는 다시 이전의 쾌활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스페란스키는 대충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허물없는 친구들 틈에 섞여 쉬어가며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모양이어서 손님들도 모두 그 기분을 알아채고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네도 즐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답답하고 괴로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란스키의 날카로운 목소리의 울림은 그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었고 그 끊임없는 웃음소리의 거짓된 억양은 어째선지 안드레이 공작의 감정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웃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따분한 존재가 되지는 않나 하고 즐거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아무도 전체적인 기분에 융합되지 못하는 그의 태도를 알아채지 못했다. 모두들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말은 물속의 코르크처럼 밖으로 퉁겨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농담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없었으며 모두가 기지에 넘치고 우습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엇인가 요긴한 것이 이와 같은 기분 전환에 맛을 곁들이는 그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스페란스키의 딸과 가정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페란스키는 그 하얀 손으로 딸을 어루만져주고 키스를 했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이 동작까지가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남자들은 영국식으로 탁자에 남아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어코 나폴레옹의 스페인 원정 이야기가 시작되어 모두들 한결같이 이 전쟁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을 때 안드레이 공작은 그들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스페란스키는 희죽 웃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이야기를 분명 피하고 싶은 듯이 지금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화를 꺼냈다. 모두들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다. 잠시 식탁에 앉아있던 스페란스키는 포도주 병에 마개를 맞고 요즘 좋은 술은
구두를 신고 다니거든 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인에게 건네주고 일어섰다.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면서 객실로 갔다. 하인은 급사가 가지고 온 2통의 봉투를 스페란스키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자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나가자마자 이내 자리의 흥겨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손님들은 서로 나직한 목소리로 딱딱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자, 이번에는 낭독입니다. 스페란스키가 서재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놀라운 재능이거든요. 그는 안드레이 공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마그니스키가 재빨리 일어나서 포즈를 취하고 빼째르부르크의 명사를 풍자한 프랑스어의 자작 해학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낭독은 몇 번인가 박수로 중단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낭독이 끝난 뒤 스페란스키에게로 다가가서 작별을 고했다. 이렇게 빨리 어디 가십니까? 하고 스페란스키는 말했다. 야회에 나갈 약속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거울 같은 남을 접근시키지 않는 눈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어떻게 해서 스페란스키와 관련된 자기의 활동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스페란스키의 사업을 중대시할 수가 있었는지 못 견디게 무서웠다. 이 빈틈없고 조금도 유쾌한 데가 없는 웃음소리는 스페란스키 집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공작의 귀에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안드레이 공작은 이 넉 달 동안에 걸친 빼째르부르크에서의 생활을 무슨 신기한 거식이라도 한 것처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노고와 탄원과 군규 법안의 일을 상기했다. 이 법안은 참고로서 채택은 되었으나 모두 그것을 말하지 않도록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까닭은 훨씬 지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법안이 만들어져서 황제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베르그도 위원이 되어 있는 위원회의 모임을 상기했다. 이 집회는 언제나 위원회의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것만이 논의되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은 되도록 간단히 끝마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또 자기의 입법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로마와 프랑스의 법전의 조문을 얼마나 고생하며 러시아어로 옮기고 있었던가를 생각해내고 자기 자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구차로브 마을과 시골에서의 자기 일과 라자니 여행 등을 생생하게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 많은 농부들이며 마르민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조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인권에 적용해보고 그는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일에 오랫동안 골몰할 수가 있었던가 생각하며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